반갑습니다. 방송모자입니다. 오랜만에 뭔가 방송하는 느낌인데, 일단 이런 좋은 얘기로 시작을 하죠. 항상 좋은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산뜻해진다고 할까요? 일단은 긍정적인 말들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널 믿는다. 참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사랑해. 좋아한다. 항상 이때 긍정적인 마인드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들을 하면 스스로가 에너지 자체가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뭔가 능동적으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먼저 하면서 시작을 했고, 제 책이 나와서 계속 팔리고 있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책 색깔이 살짝 더 붉게 변했어요. 예전에 프린트가 막상 책으로 나오니까 색깔이 별로 안 이뻤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겉에다 코팅을 했었는데, 지금 이 책을 한번 이제 서점에서 보시면 무광 코팅이 돼서 더 예쁘게 됐습니다. 전 처음부터 원래 무광 코팅을 원했었는데 이게 좀 이렇게 다르게 가자고 해서 유광 코팅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참고서 같은 느낌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예뻐졌습니다.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제 공시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저평가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 저PBR, 현금 많고 대주주 지분 높고 뭐 이런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을 제가 이제 계속 보면서 처음에는 공시를 보면서 당연히 그런 기업들이 좋겠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생각처럼 안 되는 거예요. 주가가 안 가요.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안 좋으니까 빼놓고 봐야지라고 했었는데, 왜 안 봐야 되는지에 대한 케이스들이 계속 쌓이고 있어서 그런 케이스들을 오늘 좀 가지고 와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런 저평가된 기업들이 안 되는 걸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평가된 회사는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저PBR이고 저PBR이고 대주주 지분율도 높은 이런 회사들이 안정적이고 괜찮은데, 부채 비율도 뭐 그렇게 높지 않고 안정적이고 괜찮은데 왜 주가는 못 가는가? 대주주도 계속 지분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장내 매수를 하는데도 왜 못 가는가? 자사주 매입을 해도 왜 못 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그 뉴스 때문에 또 한바탕 이슈가 있었죠. 뭐였냐면 두산인데, 두산을 보시면 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렇게 주요 회사가 두산 로보틱스가 있잖아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분할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분할을 해서 이 두산 바켓이 원래 46%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바켓의 지분 46%를 보유하고 있는데, 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별도로 설립한다는 거죠. 이 신설법인을 만들고 그 밑에 두산 바켓을 두겠다. 그리고 신설법인과 두산 로보틱스를 합병시키겠다. 이게 이제 원래 발표였죠. 거기에다가 이 합병법인의 밑에 있는 이 두산 바켓과 이 신설법인 여기 있으면 이 두산 로보틱스의 신주를 발행을 해서 두산 바켓과 지분을 교환시키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산 바켓이 100% 자회사가 되게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이거 블로그 글에다가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왜 비판을 했냐면, 이게 요걸 보시면 되는데, 합병을 하는데 합병의 기준 주가가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가 8만원, 그 다음에 두산 바켓이 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합병 비율을 정해졌던 거였어요.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바켓 요게 돼서. 근데 보면 두산 로보틱스의 PBR을 봤을 때 11.8배, 자본 대비해서 12배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11.8배, 두산 바켓은 0.8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 대비해서 두산 바켓은 저평가였고, 두산 로보틱스는 여기 보시면 BPS가 6,788원이니까 자본 대비해서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회사였단 말이죠. 근데 이 두 개 회사를 같이 합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치가 미래 가치를 지나치게 선반영을 해서 높게 평가되어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주주들은 뭐 좋겠죠. 이 높은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안정적인 회사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근데 두산 바켓 주주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0.8배밖에 받지 못하고 수익가치 대비해서도 7배, PL이 7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익도 잘 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를 갖다가 이 뻥 튀기는 회사한테 붙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니, 가치가 좋은 회사를 뻥 튀기는 회사랑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가치 저평가된 회사들은 손해잖아요. 그 얘기하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 금감원에서도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금감원에서도
야 이거는 좀 아니다. 이거는 니들 배만 불리는 거고 실제로 주주들한테 굉장히 해가 되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동을 걸었어요. 제동을 걸고 합병하지 마라. 이거는 합리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투자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저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합병에 제동을 걸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장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거 문제가 있다. 라고 이제 계속 제동을 거는 거죠. 그런데 제동을 걸어도 두산 쪽에서는 계속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는 계속 할 거야. 계속 할 거야. 이렇게만 얘기했던 거죠. 우리는 미래 가치를 더 만들어서 주주들한테 줄게.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서 계속 강행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항복을 합니다. 이게 항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안을 철회한다고 오늘 단독 기사가 났어요. 매일경제에서 단독 기사가 났는데 이게 이제 100% 맞을 거냐? 모르죠. 근데 일단은 뭐라고 나왔냐? 두산바켓과 두산로보틱스 흡수합병을 철회하겠다. 그래서 금감원이 정정 요구를 했는데 원안을 수정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런데 보세요. 뭘 철회했냐면 두산바켓을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만들겠다는 이 계획은 포기했다. 하지만 두산그룹은 두산바켓 지분을 보유한 에너빌리티 신설법인과 두산로보틱스 간 합병은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정리가 잘 안되죠. 풀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보면 이 인적 분할 이후의 합병 요거는 진행하고 이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이 보유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분할을 하고 신설법인을 그대로 분할을 하고, 그럼 이 신설법인은 처음에 30%를 갖고 있겠죠. 지분 30%를 갖고 있는 이 신설법인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은 그대로 간다라는 거죠. 그대로 간다. 그리고 두산바켓은 어디로 가요?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있다가 두산 로보틱스와 이 신설법인의 합병법인 밑으로 간다고요. 여기 밑에 자회사가 되는 거죠. 대신에 두산바켓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요거 100% 자회사로 만든 다음에 합병하는 거 요거는 없다. 요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싫어하는 게 뭐였죠? 우리가 싫어하는 게 이 두산바켓의 가치는 저평가시키고 두산로보틱스는 뻥 밸류 요걸 그대로 인정해서 이걸 합병한다는 거였잖아요. 다시 한번 보면 봤을 때 여기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가치 산정하는데 기준이 뭐죠? 기준 시가라고요. 시가. PBR이 거의 12배 정도 되는데 12배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시가로 평가해서 합병한다는 거죠. 이게 3년 뒤에 아마 영업이익이 1,000억? 이 정도 나올까요? 그 정도 보고 있는데 그러면 PR로 봐도 3년 뒤 아니다 2년 뒤 2026년 기준으로 PR이 잘 나왔을 때 한 40배 50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2년 뒤에 PR 50배인 회사를 지금 현재 기준 시가 요걸 기준으로 해서 PBR 12배인 회사를 요 가치 5조 2천억 정도의 가치로 합병을 하겠다. 신설법인과 이 신설법인은 뭐다? 이 두산바켓의 지분을 떼온 회사다라는 거예요. 이 두산바켓의 지분을 떼온 회사와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은 그대로 간다. 근데 뭘로 간다? 시가 평가된 그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연히 다 또 한 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너 장난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장난하냐? 이게 지금 네가 그렇게 말하지만 언제 또 합병할지 모르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두산 노보 밑으로 두산바켓이 일단 들어간다고 치면 이게 지금 일단은 후퇴하지만 언제든지 합병하려고 하는 니즈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이게 잘 보세요. 아까는 100% 자회사를 먼저 만든 다음에 합병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두 개를 그냥 나중에 합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도 합병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거 두 개 회사 합병한 다음에 이 주주들한테 두산로보틱스 지분 줄게.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자회사 합병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개 매수해서 불만 있는 주주들은 돈 줄게.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 물러선다고 해서 물러선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들어가잖아요. 요게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한은 두산바켓은 두산로보틱스 밑으로 들어가고 두산바켓의 가치는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에서 두산로보틱스가 뻥튀기 된 가치로 이 합병은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산로보틱스에는 이 합병 자체도 굉장히 유리한 합병이 되는 거고, 오늘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바켓은 주가가 내려갔어요. 당연한 거죠. 왜? 두산로보틱스에만 유리하니까요.
그럼 두산마켓 입장에서는 이 합병이 합병까지는 안 되니까 유리해지니까 주가 오를 수도 있겠네,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이거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두산마켓은 실적도 좀 망가졌고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뻥벨로가 된 상태에서 요거를 그대로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럼 이제 두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두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분이 아까 46%를 보유하고 있는 두산마켓을 가지고 갖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지분을 갖고 있고 저평가된 회사가 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주가를 약간 낮추고 다른 회사를 주가 뻥튀기 한 다음에 이 두 개를 나중에 해서 합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저평가된 회사는 굉장히 불리하게 됐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뭐 두산마켓도 5조 원,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도 5조 원, 이렇게 규모로도 비슷한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좋은 회사인데 가치가 5천억 정도 평가될 회사인데 그러니까 지분 시장에서 한 공정가치로 한 2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근데 이 갖고 그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뭐 한 10조 정도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회사를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 회사는 저평가되고 이 회사는 고평가됐을 때 이걸 그냥 가져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저평가된 회사를. 그러면 기존 주주들이 굉장히 손해를 볼 거잖아요. 이 저평가된 회사의 주주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가 안정적이고 저 PBR이고 저 PER이고 이렇기 때문에 싸다 라고 하는 게 안 되네가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신성통상인데, 신성통상은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아실 겁니다. 뭘로 아냐면 지오지어, 엔드지, 그 다음에 올젠, 탑10 이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부각됐던 것이 탑10이었다. 탑10 기억나시죠?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 일본과 충돌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일본과 충돌을 하면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 반일 감정에 따라서 이제 일본 제품을 쓰지 말자라는 얘기가 났었죠. 그때 대표적으로 일본 자동차들을 거부했었고, 그 다음에 유니클로의 불매 운동이 풀었어요. 유니클로의 대체제로서 그때 부각됐던 게 탑10이었던 거죠. 탑10이 잘 되면서 실제 신성통상의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렇게 올라가고 주가도 밑에 이제 600원대에서 이제 4,480원 굉장히 올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주가가 지지부진하죠. 물론 이제 패션 업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다르면 이 인기가 이제 식고 결국 실적이 꺾일 거야라는 우려 때문에 밸류가 점점 내려오는 게 정상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구간을 거쳤다라고 볼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신성통상에 대해서 좋게 볼 수 있었던 게 그 당시 이제 포인트를 보면 요게 이제 장내 매수예요. 장내 매수 보면 가나안이 최대 주주인데 최대 주주가 2022년 6월 14일부터 이제 2024년 2월까지 계속해서 장내 매수를 했었고 지분율이 76.92%에서 77.98%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율이 이렇게 높아졌다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 회사 싸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3,000원대까지도 갔다가 지금 1,900원, 2,000원대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때까지 계속 장내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 계속 싸다고 생각하고 장내 매수를 하니까 이 회사를 좋게 보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됐었죠. 첫 번째로는. 그리고 또 우리가 저평가된 공식을 뭘 보냐면 증여를 보잖아요. 증여. 근데 지금 염태순 대표이사가 그 최대주주는 그 가나안의 최대주주고 오너인데 오너가 860만 주를 증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신성통상의 지분이 대부분 이제 자녀에게 넘어가는 염혜영, 염혜근, 염혜민 이 세 명한테 넘어가는 증여 공시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증여 공시가 2,510원에 넘어가게 됩니다. 어쨌거나 증여가 나왔다는 것 자체도 우리 회사 정말 싸요 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 장내 매수 계속 하니까 우리 회사 괜찮아요. 그리고 증여했으니까 우리 증여세 아끼려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 회사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라고 해서 신성통상을 샀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를 보는 거죠. 아까 2월 13일 주가가 이제 2,510원인데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계속 조정을 받았었고 보시면 이게 이제 2024년 들어서고 월별이니까 여기 2월이잖아요. 이게 2월이고 2월 다음에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그 반등 나온 걸 이유를 한번 보면 이때 공개 매수가 들어와요. 6월에 공개 매수가 들어오는데 공개 매수 가격이 2,300원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공개 매수 가격이 아까 그 증여 가격이 2,500원이었는데 그보다 더 낮은 가격이 공개 매수가 들어와요. 근데
2,300원이 어느 정도의 시가총액이냐면 3,300억 원 정도의 시가총액입니다. 근데 2분기 말 자본총계가 4,500억 정도 돼요. 1분기 말. 2024년 1분기 말 자본총계가 4,500억인데 이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개 매수가 들어온 거죠. 물론 이제 주가 자체는 이렇게 뜨긴 했지만 2,800원까지도 뜨긴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공정가치,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내재 가치가 이제 공정가치가 내재 가치에 수렴할 거다라고 해서 샀는데 이렇게 대주주가 공개 매수를 해버리고 이 회사를 상폐시켜 버리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밸류를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기다렸는데 이게 장기간의 기다림 투자란 말이죠. 기다렸는데 그만큼의 수익을 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한테 점점 투자를 안 하게 되겠죠. 그럼 잘 보세요. 이것도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제 자본총계를 지금 그냥 계산했는데 만약에 숨은 자본총계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숨은 자본총계라는 게 예를 들면은 그 비상장 자회사인데 굉장히 알짜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어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강남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시가평가를 하지 않고 옛날 장부가로 잡고 있다거나 그러면 자본이 굉장히 저평가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재평가시키면 자본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하면 그런 회사의 시가가 낮다고 했을 때 대주주가 지분율이 높으면 어떤 일을 벌이겠어요? 이렇게 하겠죠. 시가평가 대비해서 약간 높은 가격에 공개 매수를 하면서 그냥 매수해보면서 내 회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PBR이 실질 PBR이 0.3이다. 근데 보면은 공장이나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수익금도 많고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알짜 자산도 많다라고 하면 이 실질 PBR이 0.3일 때 이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것보다는 이 회사를 내가 돈만 있으면 이 회사를 그냥 내가 100%를 인수해버려서 그 회사의 자산을 내가 유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딱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장사 중에서 지분율이 너무 높고 PBR이 낮고 PER이 낮은 그리고 성장성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 왜 우리가 외면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투자를 볼 때는 성장성이 가장 먼저 팩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로서 저평가된 기업이 무조건 오른다라고 볼 수는 없다. 아까 두산의 케이스도 봤었고 신성통상의 케이스도 봤던 것처럼 이 회사의 가치가 너무 낮다고 하면 다른 자기들의 회사를 통해서 이 회사를 먹으러 가다가 싼 가격에 사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개 매수를 통해서 내 이 저평가된 회사를 그냥 가져가려고 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다고, 그러니까 싸다고 해서 싼 건 이유가 있으니까 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분명 내일도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